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적용하는 당신은 무조건 소비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처음 듣고 나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소비자가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책을 사고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돈과 시간을 계속 소비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생기면 거기에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그냥 소비만 하고 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런 원리가 있네? 야, 나도 이런 걸로 부를 끌어당겨 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 법칙에 매료가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적용하는 원리만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을 하다 보면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무언가를 잘 몰라서 적용을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확률을 높이려면 무언가 더 알아야 한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하게 들고, 그러면 그럴수록 소비자가 돼서 더 쉬운 원리를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산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길을 걷습니다. 저처럼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에 매료가 돼서 아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행동에 옮겨서 책이든 영상물이든 어떤 것을 만드는 생산자가 되거나, 대표적인 생산자가 바로 더 시크릿의 작가 론다번입니다. 그런데 이 꼭 생산자라고 해서 꼭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이라고 하면 부를 떠올리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이 꼭 부의 법칙은 아니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핵심이 부가 아니라 원하는 현상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라는 것도 일정 수준에 이르면 어차피 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갈구하게 되는데, 이 일정 수준이라는 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자, 실생활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 생산자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원하는 대학을 끌어당기고, 직장인이라면 원하는 부서를 끌어당기고, 자영업자라면 고객을 끌어당기고, 작가라면 베스트셀러를 끌어당기고, 연예인이라면 팬덤을 끌어당기는 등 모든 분야에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모든 사람은 다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철학에 빠져 사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삶의 순간순간 적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생산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매료된 모든 사람의 최종 목표는 반드시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현재 제가 헤비리 예체파에 빠져서 이걸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투자한 이 시간들은 나의 웃음과 활력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단지 끌어당김의 법칙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활력을 얻는다? 그러면 그냥 소비자로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매료되는 이유가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사용해서 삶을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부를 창출한 모든 사람들이 왜 생산자인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부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다? 이거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는 자신의 생각이 구체화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 적용하려면 부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류의 첫 번째, 자신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나서 그 노하우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를 축적하는 원리를 전파를 해서 그 대가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부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좋은 방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최고의 강사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체육계만 보더라도 선수 시절에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감독이 최고의 감독이 될 수도 있고요. 선수 시절 최고였던 사람이 최악의 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무술을 아예 못하는데 타고난 동체 시력으로 모든 무술을 보자마자 다 익혀서 그 세계관의 모든 고수를 배출한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타인을 잘하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시크릿의 저자 론다버는 정확하게 후자 쪽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원하는 것을 쉽게 받는 원리를 영상과 책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부를 축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공식입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만든 사람의 수만큼 부는 축적된다. 과자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과자라도 대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의 저자는 이 공식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했고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부합하는 수준의 부를 얻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음악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그에 부합하는 부를 얻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극대화시킨 그 결과만큼 당연하게 받는 겁니다. 나는 부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자신의 능력으로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먹는 모습만으로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음식만 먹어도 부가 축적이 되거든요. 애플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의 행복만큼 성과급을 받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록 부는 계속 늘어납니다. 부를 떠올리기만 하면 정말 부자가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떠올리면 부자가 된다는 책의 일부 내용만을 삶에 적용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더 시크릿이나 더 해빙 같은 책을 읽고 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막 심취하고 난 다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직장인의 삶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평화로운 직장인이 되는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더 평화로운 상태로 같은 직장을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10년 이상 파고도 제가 아직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지 못한 이유를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경제활동에 변화가 없으면 부의 상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010년에 시크릿을 사면 부록으로 공수표를 줬거든요. 제가 그 공수표에다가 100억을 줬고 코팅을 해서 지갑에 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20년째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열심히 저축을 했고요. 부동산, 주식, 로또 거의 하지 않았고요. 술, 담배, 골프, 쇼핑 모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출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나의 자본 상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내가 과연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부자일까요? 그런데 왜 저와 같은 유형의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만 만다면 부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질까요? 인성 문제 있어? 그래도 제 관점에서 보면 저는 부자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대출받은 적 없고요. 돈 걱정한 적 없고요. 돈 때문에 문제 발생된 적 없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은 돈의 속성에 나오는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의 소유자에 가깝습니다. 제 용돈은 20년째 동결됐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고요. 와이프는 옷이든 신발이든 떨어지지 않으면 사지 않아요. 제 아들은 돈을 줘도 나가지 않아서 귀찮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족은 자산이 100억 있어도 소비가 늘 것 같지 않은 거죠. 현재 나에게 조금 변화가 있다면 저는 지금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저작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때 비즈니스 유튜버들 사이에 유행했던 월 수입 1000만 만들기는 이미 달성이 됐고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아서 굳이 퇴사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노후, 저는 휴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100억대 자산가라는 말은 있어도 100억대 직장인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제 지갑에 100억짜리 시크릿 공수표 들고 다니고요. 제가 100억대 자산가가 되는 모습을 가끔씩 떠올리면 흐뭇해합니다.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100억대 자산가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한 경제활동의 범위가 자신의 자산 범위가 됩니다. 해빙 신호등은 과연 통할까? 자, 시크릿들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더 해빙도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더 해빙은 이제 더 시크릿에서 부에 관련된 부분만 따온 느낌이었습니다. 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신적 토대가 있어야 부가 축적된다? 그 생각에는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끌어들인 생각으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는 절대 축적되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부에 관련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나에게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져다 준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부자가 되려면 해빙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처럼 책을 써야겠구나, 제가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전문 분야에 열심히 전자책을 내서 크몽하고 크론의 전자책 분야 주간 베스트 1위를 찍었고, 감사하게도 매달 저작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해빙 신호등인데, 정작 이 해빙 신호등도 정확하게 따지면 경제활동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부를 축적하려면 경제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유능한 감독이 꼭 선수 시절에 유명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농구 감독이 축구를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면 적어도 그 분야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거나 그 분야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나은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크릿의 제자는 방송국 PD였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책을 내서 대박이 터졌어요.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범죄도시 제작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희망을 주느냐 웃음을 주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정말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부를 매우 많이 축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시크릿의 저자가 부를 축적한 방식과 유사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어떤 분야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고 싶은 기업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직장인,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자영업자, 행복한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 감동적인 연기를 하는 연기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의라는 강연자, 그 무엇이 되었든 자기 분야에서 특화된 능력으로 타인을 행복하게 해준 그만큼 부는 축적됩니다. 주는 만큼 받는 거죠. 특별하거나 타고난 능력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름 한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깊게 파고들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기도사만 취득을 해도 소소하게 기도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기도사가 되는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뭐 저작권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의도 없이 수년간 습관처럼 해온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 이처럼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10년 이상 파고 나서 마주한 첫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끌어당겨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상황이다. I will be back.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